제 이름은 강하은입니다. 32살. 한때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죠. 지금은 의료 스타트업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침묵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지거든요. 모든 건 1년 전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새벽 6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제 옷에 배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분명 제 것이 아닌 여자 향수였어요. 거실은 어젯밤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파에 던져진 남편의 셔츠, 테이블 위의 와인 잔 2개,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하나. 제 것이 아닌 진주 귀걸이였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개에서는 그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났고 시트는 구겨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도훈이 샤워를 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죠. 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제가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다며 어색하게 웃었죠. 저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집어들어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죠. 어제 팀원들이랑 회식했는데 누가 떨어뜨린 것 같다고. 벤처캐피탈 투자 심사역인 그는 늘 그랬듯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잠갔죠. 밖에서 도훈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도훈은 죄책감 때문인지 늦은 귀가가 더 잦아졌고 저는 일부러 야간 근무를 늘렸죠.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두 사람. 그게 저희였습니다. 3개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 서영이를 만났어요. 정신과 의사인 서영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영이는 제게 당분간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야위었다면서요. 실제로 저는 3개월 만에 8kg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출장을 간 사이 저는 그의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찾고 있었죠. 제가 모르는 그의 진짜 모습을요. 서재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그가 항상 열쇠를 책장 뒤에 숨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메디텍 벤처스라는 회사의 설립 서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제 이름과 도훈의 이름으로 공동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지분이 20%, 도훈이 30%, 그리고 최수진이라는 여자가 5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최수진.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더 뒤지니 사진이 나왔어요. 도훈과 한 여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배경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었죠. 그 여자가 최수진이었습니다. 젊고 세련된 외모의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아마도 그 귀걸이의 주인이었겠죠.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도훈은 최수진의 회사에 총 6억 원을 투자했더군요.
그것도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돈이 다른 여자의 사업에 쓰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서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죠. 서영이는 즉시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젊은 여성 변호사 한지민 씨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문서 위조이며 배임 행위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망설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변호사가 보여준 다음 서류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훈이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병원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도훈은 제게 효도한다며 병원 운영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었죠. 실제로는 그 병원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메디텍 벤처스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실제로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고 꽤 유망한 스타트업이었어요. 하지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최수진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죠.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고급 오피스텔 임대료, 도훈의 회사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회사 컴퓨터를 집에서도 사용했는데 로그인 정보를 저장해 두었더군요. 메일함에는 최수진과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적인 내용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도훈이 회사 내부 정보를 최수진에게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지, 얼마나 받을지를 미리 알려주고 최수진은 그 정보로 경쟁 우위를 점했던 거죠. 증거 수집을 마친 후 저는 도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의 저녁 식사였죠. 그는 뭔가 달라진 제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메디텍 벤처스 설립 서류, 위조된 제 서명이 들어간 대출 계약서, 최수진과의 이메일, 회사 기밀 유출 증거까지. 도훈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당황, 분노, 두려움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죠. 그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다 나를 위한 거였다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진심으로 웃은 마지막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죠.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그는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하냐고. 그의 어머니, 전직 대학 교수이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임미경 여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위협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께도 안부 전해드리라고. 아들이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는 걸 자랑스러워 하실지 궁금하다고. 다음 날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임미경 여사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회유했습니다. 남자란 원래 그런 거라고,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번엔 협박을 시작했죠. 제 부모님 병원을 거론하며 의료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협박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걸 교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냐고.
그녀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죠.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 후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도훈은 회사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시어머니는 인맥을 동원해 제게 압박을 가했죠. 심지어 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딸을 설득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했죠. 먼저 도훈의 회사에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와 함께요. 회사는 즉시 내부 감사를 시작했고 도훈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어요. 제 명의를 도용한 대출건에 대해서요. 조사가 시작되자 은행들도 발칵 뒤집혔죠. 마지막으로 최수진을 만났습니다. 최수진은 생각보다 당당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의료 AI 스타트업은 실제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녀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의 CEO가 되어달라고. 제 의료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리고 도훈이 횡령한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뺏은 여자가 이제는 동업을 하자고.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도훈은 자기한테도 거짓말을 했다고. 자신이 싱글이라고 속였고 투자금도 자기 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녀도 피해자라는 거죠. 믿기 힘들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사의 실제 가치였습니다. 제대로 운영만 하면 1년 안에 기업 가치가 1,000억을 넘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도훈이 제 도장을 도용해서 만든 서류였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저는 최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붙였죠. 첫째, 도훈과 관련된 모든 관계를 끊을 것. 둘째, 회사 경영에 제가 전권을 가질 것. 셋째, 6개월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를 매각할 것. 최수진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절박했거든요. 도훈 없이는 투자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간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료 현장과 경영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하지만 제 강점이 있었죠.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혁신이요. 저는 우리 플랫폼을 실제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정말 필요한 기능을 추가했죠.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자동 차팅 시스템, 의사들의 진단을 돕는 AI 어시스턴트,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3개월 만에 첫 대형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이었죠. 동료들이 저를 응원해줬어요. 6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성장했습니다. 한편 도훈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그는 다른 벤처 캐피탈을 찾아다녔지만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 명의 도용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에서 도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떨리는 손. 그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임미경 여사도 이제는 초췌한 노인일 뿐이었죠. 아들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의 명성도 함께 추락했으니까요. 도훈은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의 커리어는 끝났죠. 금융권 취업 제한 5년.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물었죠.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시리즈 B 투자를 받았고 기업 가치는 2천억을 넘었어요. 제 지분 가치만 400억이 넘죠. 최수진과는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저는 사업 운영을 맡았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제2의 인생을 개척한 여성 리더라고 부릅니다. 강연 요청도 쇄도하고 책을 써달라는 출판사도 여럿이에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의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좋아하시죠. 병원도 안정을 되찾았고요. 서영이는 제가 너무 변했다고 걱정합니다. 예전의 따뜻한 하은이가 사라졌다면서요.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지금의 저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끔 도훈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재혼은 생각도 못한다고. 저도 혼자입니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도훈이 바람 피운 걸 알고도 3개월을 참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을지. 도훈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도, 서재 열쇠를 찾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최수진을 만난 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죠. 그녀가 저에게 COO 자리를 제안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녀에게 익명으로 회사 자료를 보냈거든요. 제 의료 경력과 함께요. 도훈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는 것.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달 전 뜻밖의 곳에서 도훈을 만났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제가 새로운 의료 AI 시스템 시연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죠.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 있었습니다. 임미경 여사는 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죠. 도훈은 지친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도훈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쓸쓸하게 웃었죠.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검사받는 동안이었어요. 도훈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지친 중년 남자일 뿐이었죠. 그는 담담하게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컨설팅 회사는 망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도 많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 할 수도, 아직도 미워한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헤어지기 전 도훈이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원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단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라고. 최근 저희 회사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회사가 투자 의사를 밝혔고 구글 헬스케어 부문과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최수진은 기술 고문으로 물러나고 저는
CEO가 될 예정입니다. 33살의 글로벌 기업의 CEO라니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가끔 허전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은 더 춥고 외롭거든요. 성공한 여성 리더라는 타이틀 뒤에는 상처투성이 인간 강하은이 있습니다. 서영이가 그러더군요.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도훈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순수함, 따뜻함, 사랑을 믿는 마음 같은 것들이요. 한 달 전 도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갔어요. 도훈은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없었죠.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한때 그렇게 화려했던 인맥은 다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도훈은 제가 온 것에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려는데 도훈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은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며느리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억압했던 분이 마지막에는 후회하셨다니. 도훈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었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는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그저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었죠. 정말 나를 사랑했었냐고.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것 같다고. 그저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정직한 대답이었으니까요. 2주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수진이 해외로 떠난다는 거였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유니콘 기업에서 CTO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지분을 모두 저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어요.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었죠.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죄책감이 있었다고. 남의 남편과 바람 피운 것,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각자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최수진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죠. 제가 더 나은 경영자라고. 회사는 제 손에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그녀와 악수를 나누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다니. 지난 주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아버지의 병원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어요. 저희 회사의 AI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에 진료의 질도 높아졌고요. 저녁 식사를 하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언제쯤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생각이냐고. 저는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신을 닫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도훈이 같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를 건네셨죠. 제가 고등학생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제 꿈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하은이도 충분히 자랑스럽지만 그때의 순수한 꿈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10%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무료 진료 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밀어붙였어요. 이게 제가 원래 꿈꿨던 의료인의 모습이니까요. 첫 봉사활동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영이가 그러더군요. 예전의 하은이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단단한 갑옷 속에 숨겨뒀던 원래의 제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걸. 오늘 아침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훈이 보낸 거였어요. 형무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도훈은 회사 기밀 유출 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실형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년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짧았어요. 하은아, 이제야 진짜 반성을 하게 됐어. 철창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줬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이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일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꿈만 같은 일이죠. 가끔 거울을 봅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더 강하고,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사람. 하지만 동시에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수였을까요? 정의였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거라는 걸.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 서밋에 연사로 초청받았거든요. 제 옆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인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의 의사이자 창업가죠. 어제 한국에서 뉴스가 왔어요. 도훈이 출소했다고. 그리고 작은 지방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열 거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최수진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가끔 안부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대요. 서영이는 여전히 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가 너무 미국에만 있다고 투덜대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줍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병원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방식대로 행복합니다. 때로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 이야기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림자에 잡아먹히지 않는 거죠. 때로는 그림자와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